저기 오후 세션에 제가 발표할 때쯤 돼서 암만 해도 많이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 주제, 사실상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가능한 가볍게 한번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굉장히 그 첫 번째 세션에서 많이 이 피로 현상을 느끼신가 봐요. 예. 그래서 모두의 임정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쭉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에너지 자원 쪽인데요. 농업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속 가능성의 키워드가 굉장히 에너지 쪽하고 비슷하게 가구나. 사실 오늘 제가 이 궁극적으로 이 방향을 끌고 가는 게 그린 프라이싱하고 분권화에 대한 겁니다. 근데 임정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린 페이먼트라든지 또 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비슷하게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내용들이 조금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그 브룬틀란트 보고서 이후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꽤 오래된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윌리엄 제본스가 그 한계 혁명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그 당시에 멜더스 인구론의 영향에 힘입어서 이 영국의 이 유연탄의 매장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자원이 없더라. 그래서 고갈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경제 성장론에 들어가서도 이 스테이디 스테이트 그로스, 이 정상 상태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또 브룬틀란트 보고서, 그리고 생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케네스 볼딩의 우주선 지구. 여기서 우주선 지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 외계로 나가게 되면은 먹을 것을 다 전부 다 이 계획을 하고 나가는 거죠. 하루하루 얼마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그 계획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외부로부터의 에너지원의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생존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우리 지구도 바로 그와 같은 이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고립된 생태계다.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었고요. 그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고갈 자원이 희소할 것이다. 고갈 자원이 말 그대로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고갈 자원의 희소성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성의 대표적인 키 이슈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말이 사실이냐 이건데요. 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세계의 대표적인 화석 연료의 가채 연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80년대부터 이 회색입니다. 회색이 글로벌 가채 연수예요. 글로벌 가채 연수 석유는 40년에서 계속 평균 이동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한 70년 가채 연수. 그게 가채 연수가 자꾸 주는 게 아니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200년에서 지금 한 130년 정도 되는데 이게 석탄이 줄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과거의 고유가 시기에 워낙 에너지원의 대체가 빨랐기 때문에 석탄의 소비가 증가해서 생기는 가채 연수의 감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지속 가능이 대부분은 자원의 고갈 가능성을 염려한 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슈로 삼을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요, 이 지속 가능성 또는 약지속 가능성, 요 약간 좀 테크니컬한 이슈입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면은 조금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약지속 가능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고갈 자원을 뭔가 우리가 다른 자원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면은 지금 고갈 자원을 마구마구 써도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를 캐어가지고 그거를 지식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전략이다. 주로 네오클래시칼 경제학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그게 갖는 어떤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오늘날 현상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또 실마리도 제공을 합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예인데요. 국제 석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은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상당히 쉽게 이 뭔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2014-15년도 사이에 약 배럴당 70달러에서 배럴당 3, 40달러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치킨 게임이다. 즉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저가 공세다. 그리고 미국도 그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석유 감산을 하지 않는 두 산유국의 이 출혈 게임이다라는 건데요. 그걸 치킨 게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유가의 급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할트윅 룰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 오일 자본을 우리가 지식 자본으로 전환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내지 경제 개발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030, 2050 계획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원의 고갈 이슈가 아니라 요즘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저는 지속 가능을 환경의 희소성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기후 이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후 이탈, 클라이메트 디팔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계속해서 기후 변화 연구를 할 때에는 이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 변화의 임팩트가 2070년, 2080년, 2100년쯤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많은 연구 보고서도 그 정도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2013년도에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놀랐어요. 이 기후 이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겨울의 평균 온도가 과거 여름의 평균 온도만큼 더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여름 같아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항상 여름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름같이 뜨거워졌다가 또 추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추워졌다가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 이탈이 발생하는 시점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2042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실 때 기후 이탈이 생긴다라는 건데 마침 이 연구가 나오고 나서 2년 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그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도 12월하고 1월 달에 벚꽃이 폈어요. 벚꽃이 피고 그리고 굉장히 더웠다가 2월 달에 폴라 볼텍스라고 해서 북극 소용들이 이제 한번 그게 발생하게 되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랬다가 또 더워지고 하는 그런 냉탕과 온탕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의 이슈,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이슈구나. 이 환경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PM 2.5에 대해서 아무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014년도부터 PM 2.5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가 모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생물종 다양성 그리고 이 다양성을 보존을 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최근에 채택이 됐죠. 이것도 이제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 또는 희소성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와중에 재래식 그 고갈 자원의 이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석유에서 셰일가스로 갔고요. 뭐 유가도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또 이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뭐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신 자스민 혁명 이런 게 나왔고 뭐 요즘 제주에 들어오는 예멘 난민들 뭐 이런 게 다 그 당시 그 튀니지 혁명의 여파였던 거죠. 우리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 지속 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미래가 유토피아적인 곳인가 아니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미래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언론가이자 또 활동가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 쪽에 굉장히 뭐 그린피스 수준 이상으로 활동하는 액티비티스인데 이 여자분은 말씀을 하실 때 캐피탈리즘이 기후 변화의 주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캐피탈리즘을 극복을 해야 한다. 그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아무 해결책을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다른 어떤 유사한 서적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여기에 그 마틴 바이츠만이라고 이 자원경제학에서 소위 그 유명한 바이츠만 시오림을 만든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바이츠만 같은 경우에는 나오미 클라인이 비판을 하는 바로 그 자본주의의 메커니즘, 즉 프라이싱 또는 마켓을 이용을 해서 이 기후 변화의 상당 부분 이슈를 우리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데요. 아까 그 약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1980년대, 90년대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요. 이 어떤 이 경제계에 이 변수가 있다. 그게 만일에 어떤 고갈 자원의 이용량이다. 아니면 어떤 인구 증가다. 그게 있으면은 그 증가율을 제로로 두는 소위 정상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이 정상 상태 제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과거의 이슈였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자원을 까먹고 또 그 자원을 다른 어떤 형태의 생산 요소로 전환을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것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환경의 희소성 그리고 기후 생태계 위험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균형에서 벗어났었을 때 어떻게 다시 균형으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로버스트니스 또는 레질런스에 대한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로버스트니스가 이 언제 한번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니까 솔리드하고 뭐 펌 이런 식으로 하고 비슷하게 보던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로버스트니스가 갖는 이 공식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외부의 충격이 왔었을 때 그것을 감내하고, 즉 우리 인간은 어쨌든 오차 범위를 항상 허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오차 범위를 감내할 수 있으면서도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그게 이제 로버스트니스고요. 그런 로버스트니스가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뭐 존경하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이의령 선생님이시죠. 이의령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디지로그입니다. 이 한국은 21세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21세기는 디지털 사회인데 이 한국은 또한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21세기에 여러 가지 어떤 유연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 탄력성의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저고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지금 다들 입고 계시는 바지 같은 경우에도 인치로 재고 있잖아요. 예, 다들 그 인치 재고 있는데 우리 저고리는 뭐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뭐 부르면 부른 대로 느슨하게 풀면 되고요. 좀 홀쭉해지면 그냥 쪼면 되는 거고요. 벗은 또 마찬가지고요. 이의령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를 디파인을 하고 계세요. 그게 아마 지금 그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비전을 주고 긍정적인 비전을 주고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있지만 아직은 디지털라이즈된 것은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 디지털이라는 게 뭐냐면은 코드에 의해서 룰북에 의해서 행동하고 준칙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스위스의 코미디언입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놀이터가 있죠. 왼쪽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이 있고 어떤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수영장 옆에 비치 파라솔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파스타입니다. 예. 혹시 뭐 이 오른쪽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편집증인 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마인드로 익스페리멘트를 해봤어요. 우리가 왜 이 왼쪽을 자연스럽게 생각할까?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배열이 돼 있어서 그럴까? 뭐 제가 직접 파스타를 제 뭐 이 주방에서 한번 엎질러 보면 좋겠지만 그랬다간 집사람한테 쫓겨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엎질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왼쪽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앞에 그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뭔가 플랫폼이 있다라는 겁니다.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 레질리언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경제학자인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게 시장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에너지 자원 쪽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 임정빈 교수님 하셨던 내용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원자력 같은 경우에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이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신재생에 들어오는 규모는 현재 60기가와트 정도 수준인데 60기가와트에 한 48 정도, 50기가 정도가 태양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신재생의 발전 공급이 간헐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LNG 발전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LNG가 들어오게 되면은 LNG는 원자력하고는 달리 CO2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증가합니다.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되죠.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뭔가 해소를 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단초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린 프라이싱, 뭔가 프라이싱이 역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프라이싱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한국적인 수치가 부족합니다. 아까 그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너지 자원 쪽에서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십 조가 풀리는 정책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세먼지 또는 기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외부 비용 수치가 다 해외에서 수입한 겁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미세먼지에 대한 외부 비용, SO2에 대한 외부 비용 이걸 갖다 놓고 환율 곱해가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들이 마구 가고 있어요. 한국적인 비용이 있어야 된다. 한국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비용이 산정이 다시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그린 프라이싱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힘든 게 뭐냐면요. 그린 프라이싱이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가 실제 시장의 스피릿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이 EU나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CO2 배출 비용을 소비자의 가격, 전기요금 그리고 그 소비자라고 하면은 뭐 그 기업도 있겠고 일반 가게도 있겠죠. 거기에 부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소비자 요금의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은 보면은 복잡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CO2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전력 요금에 그게 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배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행태를 우리가 유도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거래제는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간단한 원리, 비용의 뭐 탄력성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증가를 하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EU 시장에서 증가율인데 피크 때에는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은 증가를 해서 소비자들이 그 가격이 오른 것을 보고 시그널을 받아서 소비를 줄인다. 너무나 심플한 원리. 너무나 심플한 그린 프라이싱인데 이것만 되어도 많은 이슈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댁에서 다 누진제 요금 지금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다들 뭐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요 얼마 전에도 집사람한테 저는 이제 에너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제일 전기 많이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보온밥솥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딱 사람 먹을 것만 하자.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좀 에어컨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누진제 요금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였던 게 2011년도에 부분 그 대규모 순환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은 전체 우리나라 전력 방해에 있어서 이 에너지 전력 수요가 올라갔을 때 전기 요금이 같이 수요 증가에 맞춰 가지고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보통 해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요금제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변동 요금제는 또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선택적인 어떤 요금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내가 계약을 할 때 고정 요금으로 할 거냐, 변동 요금으로 할 거냐, 마치 핸드폰의 요금제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요 ESS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메커니즘에 다 가격의 고저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반응을 할 수 있고 생산자들이 또 생산을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자원 시스템을 지금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고 원자력이라든지 대규모 발전 이런 게 들어갔었을 때 이 풍부한 수자원 옆에서 살던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담수 시설에 담아가지고 망망대해에 가가지고 그 다음 날에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이게 이제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그런 이슈들이고요. 신재생은 확대는 되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의 비중은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현재 아주 그 대규모로 그 전기를 써먹는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잘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지 그 이슈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을 줄였을 때 CO2가 배출 증가가 되는 것을 독일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탈원전을 선언을 했는데 하지만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신재생의 비중이 이미 2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고요. 그래서 이 탈원전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CO2 배출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글로벌 멤버의 일원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이슈들이 있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에너지 자원 시스템은 앞으로는 분권화 상당히 분산화되는 시스템으로 갈 방향입니다. 뭐 요즘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 다 있어요. 뭐 스마트 그리드, AI, 블록체인. 근데 스마트 그리드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제주도에서 있었던 스마트 그리드 또 우리나라 기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지금 완전히 실패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프라이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농가들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전력 수요가 증가했었을 때 자기들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누진제거든요. 1990년대 때 스마트 그리드 오너나라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에도 예를 들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전력 판매 회사가 소비자들 계약 가정에다가 랜턴을 줘요. 그러면 랜턴을 받은 가정에서 이걸 다 전부 다 거실에 둡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개통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랜턴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올라가요. 개통 수요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노란불이 빨간불로 됩니다. 그때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세이브해주는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한 달 후에 그 세이브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스마트 그리드 오늘날 이야기하는 뭐 IoT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시장만 살아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농촌 태양광입니다. 신재생을 우리가 60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거고 사실상 거의 달성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요즘은 임야, 농촌, 또 수상 태양광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국내에서 그러면 이게 에너지 신재생 확대와 아울러서 또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농업의 어떤 친환경성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런 공익적 기능 이런 것과 어떻게 우리가 맞물려서 고민해야 할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원 쪽에 있어서 큰 이슈는 분권화입니다.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그걸 페더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능할 수 있는 페더럴리즘은 완전한 형태의 분권화라기보다도 파셜 프리엠션이라고 해서 부분적인 분권화, 즉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룰 세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디테일한 정책을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때 이제 신재생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농촌 태양광을 무리해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잉여 전력이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한전에다가 보내서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풀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만일에 잉여 전기가 있을 때 옆집 농가에 만일에 전기가 필요하면은 그냥 P2P 거래로 할 수 있도록. 근데 현재는 우리가 그거를 못 하게끔 제도로 막혀져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P2P 거래 이런 부분들도 되면서 분산화가 더욱더 촉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분권화 또는 분산화 이거는 뭐 현재 진행형인 이슈고요. 아까 그 농업의 그 공익적 기능 이야기할 때도 분권화가 또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환경재정, 농업재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유기적으로 좀 더 연계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문 박사님께 제가 세이브를 좀 해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